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728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 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 문제, 특검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가왕이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맡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주 에이펙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당은 호평 일색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그 기간 중에 정상 외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네, 이건 뭐 상당히 잘 됐죠. 예, 잘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국회에서도 우리 회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슬로건이 MAGA 마가 아닙니까? 마가 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네. 근데 정말 지금 뭐 조선업이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 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마가를 확장시켰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뭔가니까 Make Alliance Great Again.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우리 정부가 잘해서 미국 정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정부는 그 지난 사실 좀 냉랭했어요. 냉랭했는데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것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 한쪽에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가라고 이제 시빌딩이라고 들어가면서 마스가 했던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려 그러면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라는 것도 나왔고 지금 근데 뭐 엔비디아의 저 젠슨 황이 뭐 26만 장 하겠다는 것도 왜 하겠습니까? 물론 파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것도 지금 전 세계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공급받기 어려운 측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도 우리나라가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피지컬 AI 전도사로 통하는데 실제로 피지컬 AI 예산도 마련을 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 국가가 이 제조업이 풀 라인업을 갖춘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게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AI는 이제 LLM이 아닙니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챗 GPT, 뭐 제미니 이런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미 판이 끝났고요. 네. 앞으로 파는 월드 모델 피지컬 AI입니다. 즉 현실의 기계 물리적 작동 이런 것들이 우리 다 되면서 일상생활에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기계들 생활용품이다 이거죠? 그 세상에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아주 첨단 기계 이게 다 AI 기반으로 바뀐다. 그럼요. 이제 아주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생산성의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제조 데이터가 옛날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울산에서 SK란 걸 했고요. 지금 젠슨왕도 피지컬 AI, 젠슨왕이 2025년에 이미 CES에서 다음은 피지컬 AI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지금 메타의 수석 AI 전략가인 그 뉴욕 대학의 얀 르쿤 같은 이런 AI 4대 석학도 월드 모델. 그래서 한국 와서 뭐 이런 차이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앞선 그 정말 선견지명의 지도자들이 만든 제조 국가 또 우리의 위대한 혁신가들 누굽니까? 정주영 뭐 이런 분들이죠. 또 최종현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병철, 이건희,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리랑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선도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광복 80주년에 이루었던 위대한 성과 덕분에 네. 미국이 자기들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한 것이고 이제 이 시기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우리 대통령이 그런 미국의 수요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민과 앞선 지도자들이 또 위대한 혁신가들이 기업인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들이 만드는 성과 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큰 결실을 보게 된 건데 트럼프의 마가를 한미 동맹의 마가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아까 Make Alliance Great Again이라고 딱 해석을 또 해주셨고요.
자, 이번 역시 우리가 가장 뭐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요 부분입니다. 자, 여권에선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 완화 이렇게 긍정적 평가 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합의문 없는 백지 외교다. 세부 합의 내용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제 국회 비준 동의 예.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만으로는 안 된다. 좀 명확하게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그 팩트 시트 네. 이번 주 안에 나온다고 하고 있고 네네. 그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 있고 여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여당은 이제 막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이게 크게 막 이걸 좀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또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실은 200억 달러 정도로 연간 200억 달러 정도로 투자액이 네. 조정될 것이라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50억 했지만 그건 과도한 거고 네. 우리는 150억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중간선 2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 보시기엔 그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이 됩니까? 물론 적잖죠. 왜냐 우리 외환 보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걸 미국한테 설득한 것이고 이건 뭐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 총재나 또 글로벌 IB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는 대략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추측되던 있었다?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디테일이 그거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이나 다른 데 투자하지 않은 아주 힘든 곳에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겁니다. 뭐 저 동맹이라는 게 서로 쓸모가 있어야 동맹이지 네. 우리는 우리대로 냉정하게 해야죠. 그런 면에서 협상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야당의 역할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협상팀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야당이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지렛대로 삼아야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서 야당을 욕하고 하면은 그건 정말 하수죠. 예, 우리는 우리대로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측면에서 200억 달러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해수 가능한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면으로 200억 달러를 연간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백주수표 주듯이 미국한테 할 수 없는 것이고 협상팀도 고민을 있을 겁니다. 네. 고민이 있고 협상팀이야 냉정하게 균형을 잡을 텐데 때때로는 국내에서 여론 국내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내 이런 거 그대로 받으면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냉정한 평가도 귀 기울여야 드려야 되고 우리도 전문가들 많습니다. 우리도 협상해봤고요. 네. 예. 자, 핵 추진 잠수함 다시 말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거를 우리가 건조하기로 한 것 이 부분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낸 것 이 부분은 뭐 보수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일종의 우리 정부의 약간 수건이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자 역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말이나 그 국방장관 말고 국방장관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면서 뭐 공동 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필리 조선소에서 예,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기는 이제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5년에서 10년 예, 예. 걸린다는데 시설 짓는 것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좀 접근해서 이게 성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보세요? 미국에서 그동안 이걸 터부시해 왔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돌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또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빨리 트럼프는 이것을 미국 조선 산업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제 미국의 수요가 또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은 일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네. 일단 완비된 우리에서 이제 독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만들자. 우리가 급하지 않느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최근에 그 우리 글로벌 OTT에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네. 하우스 오브 다이내믹스인가 영화를 보면은 네. 갑자기 동부가 어딘 곳에서 핵미사일이 발사가 됐어요.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핵 잠수함에서 보통 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핵잠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핵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무서운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네. 뭐 깊은 심해에서 계속 잠항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그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원자력 그 SLBM은 또 하나 왜 위협적이냐면은 네.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이 ICBM이라고 하지만 과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들어올 때 그게 작동이 하느냐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SLBM은 미국 연안에서까지 거의 쏴버리면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걸 잡으려 그러면 우리도 SLBM은 우리는 이제 저 원자력 무기를 탑재는 하지 않지만 네. 원자력 잠수함으로 심해에서 365일 기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걸 설득을 한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이 하나의 이제 효능이 보는데 만일 보수 정부에서 이걸 했으면은 이른바 뭐 진보 단체니 뭐니 난리 났을 겁니다. 왜 핵무기를 무시 핵무장 하려고 하느냐. 북한의 핵무장은 외면하면서 뭐 난리 났을 텐데 마침 이제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하니까 네. 뭐 그건 참 그런 반발을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잘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북한의 핵무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북아에서 이런 되게 탐지되지 않은 이런 어떤 세력의 균형, 그 무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당신들이 쏘면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우리도 당신들이 모르는 어딘가에 이렇게 잠수함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네. 어떤 공포의 균형이고 그 어떤 긴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제 조건은 자꾸 이제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모조리 자기 하전 인수로 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또 슬기롭게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제도에서 만들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같이 시설 만들고. 하자.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자력 협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원전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AI 혁명 하려 그러면 이제는 원전 없이는 안 된다가 되었고 또 SMR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는 막 자꾸 원전을 중단시키고 뭐 30년 40년 된 것도 자꾸 폐로하려고 그러지만 네. 미국은 지금 3마일스에 있던 그 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AI 혁명을 이루려면은 또 값싼 전기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이번 계기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논의가 뜨면서 네.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한미 간의 것도 개정하고 우리의 또 실질적인 군사적인 억지력도 더 확장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네. 기반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참여하지 않고 그 항의 표시로 시위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특검은 수사를 하는 거지만 여당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압박해 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이 있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 영장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이걸 뭐 야당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뭐 특검이라고 해서 적당히 그 대통령 관계 없다? 특검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야당을 능멸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른바 표결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표결방해. 네. 표결방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표결장애라는 엉뚱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거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아무 말이나 뭐 아니면 수사하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말로서 그 막 해대는 걸 가지고서 지금 원내대표를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예산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여야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 일부러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욕을 주고 완전히 야당을 그렇게 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장도 허무맹랑한 것이 그때 우리가 다 그 계엄을 해제하려고 우리 당 의원이 벌써 18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150명이 이미 넘었어요. 우리 당이 큰 들어가서 150명이 넘었는데 왜 국회의장은 그런 계엄 해제가 급하면 빨리 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예.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안 들어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군의 혹시라도 모르는 군의 추가 출동, 군 내에서도 오판력을 막기 위하려면 불상사. 예, 빨리빨리 해야죠.
그게 오히려 지금 표결 방해고 그게 계엄 해제 방해죠. 그렇게 치면은. 그런데 지금 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넣으려고 온갖 그걸 다 잡아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와서 또 원내 우리 의원총회를 해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엄 사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어거지로 몰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것이 모욕이죠. 그런데 참 저희들은 그나마 점잖은 편입니다. 그 뭐 아마 저 당이었으면은 막 안에서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잖게 항의하는 거예요. 점잖게 항의한 거죠. 점잖게. 자, 근데 이 맞불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맞불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중지법 철회는 눈속임 같은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뭐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나 배임죄 폐지로 아예 죄를 없애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하라 이러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지금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죄 재판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는 아실 그렇죠. 텐데도 이렇게 거듭 촉구하는 뭐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사법을 자꾸 현직 대통령의 법원이 어쨌거나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네.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 멈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진짜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잘해서 나중에 정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재임 중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고 중단하면 사법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사법의 원칙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용산도 부담스러워한 거죠. 용산도 지금 이까지 했다가는 더 역풍 맞겠다 싶어서 못하게 하는 건데 네. 지금 엊그저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뭐 수십 차례 나오고 하지만 그게 이미 그 정황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그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재발 이익을 특정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라고 그 공범들 다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감출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사건도 당시에 모든 그 선거법 판례를 보거나 오히려 1심, 2심에서 시간을 끌고 했던 게 문제죠. 선거법 판결은 1년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1심 판사가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넣었던 것을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선거법 재판은 빨리 해야 된다는 지지를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대해서 외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재판이 재개돼서 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법원이 일단 멈추는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나 정권이나 그다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더 사법을 흔들어서 그걸 중지시키겠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건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북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도 클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재판이 중지됐으니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큰 평가를 받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2무가 그때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량 감경이 생길 수 있겠죠. 가만히 되겠죠. 근데 지금 사법 체계를 자꾸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되죠. 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10년 할 수 있습니까?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라 그랬는데 임기는 5년 내 끝날 텐데요. 자, 최영도 의원님, 일단 새 예산안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AI 예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이라든지 그다음 선심성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총리실도 일하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일하셨고 지금 이제 국회에 계신데 그거를 감안 안 하고 정부 쪽에서 짰다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하는 건 뭐 야당이라고 반대할 수는 없고 어느 지점에서 좀 이렇게 핀셋처럼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실 겁니까? 크게 보자면은 우리 역대 우리 정당 보수 정당과 또 민주당과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아주 건전한 재정, 아주 어떤 재정 긴축을 늘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고 우리가 막 쓰면은 그 부채가 전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미래 세대. 예, 넘어가고 당장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IMF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가면 2, 3년 내에 국가 부채 비율이 60%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채를 조달하기도 힘들어져요. 금리가 확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물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대체로 뭐 외국은 200% 300%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확장 재정을 주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진정 미래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조의 문제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양두구육이란 말이 드는데 아니 AI는 28번 외쳐놓고 실제로 AI 예산은 10조밖에 안 되고 뭐 지역의 소비 쿠폰이 28조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소비 쿠폰은 일부 효과가 있지만 그 반짝 주사 같은 거거든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요. 네. 예, 실제로는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돕자. 이게 우리 재정 정치 기본입니다. 핀셋처럼 정말 정확히 도와야지 보편적으로 먹지는 돕자. 않는다? 그러니까 예. 전 국민에 다 준다면 그거는 뭐 선거 앞두고 네. 현금을 고르게 살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 과방위 간사 맡고 계십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위원회 두 군데 법사위 과방위. 2025년 국감은 조이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최민희 위원장 국감기간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간 축의금 받았다. 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본질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고발도 했고요. 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이거 다음에 나한테 이 똑같은 경우는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피감 기관이 많이 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의금 내역 공개해야 된다. 그거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제 해지하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어차피 경찰 수사를 받으면 경찰에는 그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축의금은 봉투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계좌로 가는 그게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어떻게 확인할지는 그건 참 밝히기 어려운데 네. 그럴수록 난 오히려 그 당사자가 더욱 떳떳하게 그걸 결제 해지해야 된다? 밝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고 네.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떠나서 참 자식 가진 사람들로서는 뭐 그게 자식 다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에서는 가장 금기시하던 사안들이거든요. 앞서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그 앞서 정부 때 민주당의 네. 아주 중진 의원 한 분이 출판 기재매 하면서 국감 앞두고 해가지고 네. 자기 사무실에서 카드로 책 팔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분은 거의 국회의원도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당에서도 출판 기재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출판 기재매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불신받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출판 기재매 해가지고 돈 수금하는 거 특히 비감 기간에 뭐 경조사야 참 그 다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하겠지만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관련해서 법사위나 이제 과방위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위원장이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 상대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모습 이런 게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사위와 과방위로 되돌아본 우리 정치 현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해법이라 할까요? 이건 어디부터 찾아야 하는지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운영 방식을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당도 너무 독주를 하고 상임위 운영 방식이 상임이라는 것은 그 상임위원장이 선량한 어떤 사회자로서 기본 시간을 배정하고 또 공정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치인데 상임위원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또 우리 국정감사도 문제가 있고요. 세계 어느 선진 의회 국가에서 한 달 동안 모아놓고 더구나 예산 심사에 바빠야 될 바로 그 시기에 모든 피감 기관을 모아서 줄 세워서 이런 국정감사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식을 해도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 너무 대결 국면이다 보니까 더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달려든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당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보십시오. 과방위도 그렇지만 퇴장, 그다음에 뭐 발언권 박탈,
또 뭐 발언 횟수도 시간도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저 앵커님도 특판해 보시겠지만 네. 미국 의회에 가보면 이제 전체 상임위가 20-3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네. 서브 코미티라고 주제별로 맞춰서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심도 깊은 아니 정인 참고인을 수십 명씩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 정말 앉을 자리도 없이 빼곡하게 해놓고 그 모욕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보면은 상임위 배치도 그래요. 미국 의회 가면은 네. 이렇게 의원들은 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저 앞쪽에 앉아 있고 위트니스나 그 국가 정부에서 나온 분들은 네. 또 이게 방청석 바로 앞에 있는 네. 그 자리에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앉아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하면은 정의나 참고인들은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별 답변할 기회도 안 주면서 불러놓고 저것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거 참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옛날에 강금실 장관이 네. 했다는 이야기처럼 국회 스스로가 이 국회에 나오는 수많은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또 학자들한테 네. 딱 그 참 큰 실망감을 주기 쉬운 그런 국회 회의장 구조, 회의 진행 방식 이제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내년 6월 지방선거 열립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가 아마 그쪽에 그쪽을 조준해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을까 여야 모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최형두 의원님 보시기에 내년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유권자들 마음을 얻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정책 능력이 중요할 테고요. 다음에 저는 네. 우리 지방 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공천의 혁신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2-3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통해서 네. 지방의 선량들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를 하는 또는 군수시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어느 정당이든 어떤 방식으로 네. 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 걸 보고서 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이 아마 분위기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냐. 네. 아이고 결국 그 사람 또 해가지고 그냥 뭐 그나물에 그 밥으로 정치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런 아주 절망감을 줄 것이냐 네. 결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군, 네. 공천, 또 그 사이에 정책의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노력. 저는 이제 좀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서 사실 연방제 수준으로 좀 자치권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 사람들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른데 똑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투자를 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한 그러면 전체 그 재정 분배 비율을 50%는 똑같이 주고 50%는 지방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고, 뭐 예컨대 저는 교육감 뽑는 방식도 교육이 지방 발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교육감을 뽑는 방식도 지방마다 다르게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려주는 것, 네. 이것도 중요한 그 우리 정책의 과제이자 그런 노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네. 아마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어떤 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공천과 뭐 개혁 그리고 정책 그리고 어떤 진정한 지방자치를 돌려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